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러분 댓글에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우리 지선 씨는? 댓글은 많이 달렸는데 네. 조회수는 항상 고민이에요. 네. 네. 분명히 여러분의 막 정말 너무 좋은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만족도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조회수가 조금 네, 근데 평소보다 조금 조회수보다 우리 정프로님 오늘 헤어가 어마어마한데요. 제예요. 왜요? 이거 제인 헤어인데요. 왜? 제 네, 이제 책에 이제 완전 뇌가 절어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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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요 책 한번 여러분과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도 3부와 4부에 걸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희가 대충 한 반쯤 이제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반 후반부도 여러분께 이번 주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스칼렛이 정말 그 천방지축 그 소녀에서 점점 이제 뭐 이 남자 저 남자 약간 뭐 어장관리 좀 하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좋았던 그 사람을 못 잡고 엉뚱한 사람이랑 잠깐 결혼했다가 하자마자 바로 애만 생기고 남편은 멀리 떠나가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늘 스칼렛을 약간 약 올리는 이 버틀러죠? 레드 버틀러. 이 양반의 이야기. 이 양반이 처음에는 완전히 자기의 이익만 쫓아가다가 지난 시간에 약간 다시 전쟁에 좀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남부의 군대 무너져가는 군대 입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뒷부분 후반부를 이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그 미국 남부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좀 저희가 들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더 덧붙여주실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그 사실 또 댓글에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타난 남부가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주 인정 많고 아주 좀 좋은 의미에서 남성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정서가 서로 이제 유대감이 끈끈하고 이런 너무 좋은 측면이 그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당시에 살아갔던 흑인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들도 아주 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상당히 가족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시 어떤 미국 남부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남부의 귀족은 그렇게 한데 남부에 흔히 말하는 이제 화이트 트래시 백인 쓰레기라고 부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백인 크래시라고 백인 가난한 백인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그 하층 백인들의 삶은 어땠는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또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이상돈 교수가 미국의 흑인 사회학자 토머스 소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블랙 레드넥과 화이트 리버럴이라는 책이 있어요. 블랙 레드넥 그리고 화이트 리버럴. 레드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백인 육체 노동 하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거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레드넥이 뭐냐면 목 뒷덜미가 빨갛다는 거거든요. 타서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태양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레드넥이라 부르는데 이 블랙 레드넥이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블랙?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흑인 가정들이 대부분 이제 문제 가정들이 많죠. 그러니까 양친 부모랄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리가 빈자리들이 많고 또 지금 미국 교도소의 인종의 어떤 인구 구성별로 볼 때 흑인들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은 범죄자들을 배출하고 있고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저속하고 좀 무식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흑인 문화를 결국 어떤 사람들은 노예제도 유산이다
노예제도로 살아왔던 유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죠. 흑인에 대한 편견? 네. 편견일지 아니면 아니 뭐 사실 데이터로 보면 그건 데이터로는 분명히 나타나는 뭐 건 범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노예제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이제 설이 있고 또 문화에 의해서 그래 됐다는 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돈 교수가 소개하는 토머스 소웰의 그런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 하층 남부의 하층 백인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 아주 그 마초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성차별적이고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 하층 백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이제 흑인들에게 이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 그 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그래요? 문화가 노예제도보다는 그 하급 백인의 문화가 결국 흑인들을 망쳐놓았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잘 연결이 안 된다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본래 미국이 우리가 그 책에서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면 백인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고결한 이상을 찾고 공동체적인 어떤 정의랄까, 지금 우리 남부가 위기에 처한다 이러면 막 그냥 말 달고 바로 지금 공동체의 정의를 향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아주 끈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많은 수를 차지하는 남부의 백인들, 네. 이 남부 백인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지금 말하는 저속한 이런 지금 우리가 흑인에게 부여되는 그런 부정적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집단이 그 남부의 하층 백인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 하층 백인들이 어디서 왔냐면 잉글랜드 북부 있죠. 영국이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북에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잉글랜드 북부하고 스코틀랜드 접경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남부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18세기 중반에 들어서 잉글랜드 북부하고 스코틀랜드 남쪽 경계는 이제 나름의 중산층이라고 할까 좀 나름 교육받은 잉글랜드 정통 영국 문화가 그때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대거 미국 남부 쪽으로 네. 들어왔다는 거죠. 이민을 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말한 그런 습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툭하면 결투를 신청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고 음.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싸움을 예사로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마초적인 문화고 그리고 린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공식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형이라고 하죠. 개인이 스스로 사사로이 형벌을 주는 그 린치 같은 경우도 이제 곧 풍조가 그 바로 스코틀랜드 남쪽, 잉글랜드 북부 쪽, 그 이제 미국으로 왔던 그 문화들에서 그게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남부에 살면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흑인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KKK 이런 것들, 십자가 불태우고 이런 것도 당시 그 스코틀랜드에 서로 가문들끼리 반목을 할 때, 결투할 때 그런 식으로 막 십자가 불을 태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이런 저속한 문화가 미국 남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왜 스칼렛 오하라의 아버지 제럴드가 술만 마시면 막 뭐죠 말을 타고 울타리 뛰어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거 이런 데 지나가기보다는 여울목 같이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사실 미국 남부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만들고 뭔가를 고안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이런 데 되게 서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버터와 치즈 같은 것도 잘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주로 어디냐면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이 왔던 위스콘신. 그런 데서 많이 만들었고 장사 같은 경우도 미국 남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부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장사도 잘 못하고 남부 백인들 투기하고 오락을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개 있죠. 닭싸움 시키고. 네.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보면 그 흑인들 사람과 사람 간에 막 목숨을 건 싸움 시키잖아요. 만딩고라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생명과 생명을 건 그런 싸움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막 사치스럽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책이라든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 나옵니다만 책이랄까 그림이랄까 뭐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 실제 그 북부에 비해서 그런 어떤 독서 문화랄까 교양 문화가 상당히 천시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좀 다르다는 거죠. 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북부 사람들이 남부 지방을 여행하다가 교회 가면 상당한 거부감을 느낀대요. 네. 왜냐하면 우리 대표적인 미국 남부의 남침내교 같은 경우가 아주 웅변조의 설교를 아주 저속하게 한다 이거죠.
막 그런 거 있죠. 고함 지르고 막 울부짖고 하는 설교들. 그게 남쪽이에요? 그게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에서 나름 교양 있게 이를 기독교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침례교 사람들이 또 우리 쪽에도 많이 왔죠. 그 영향을. 그 남부 침례교가 근데 사실 한반도 쪽에 선교 온 것도 많이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령이랄까 이런 부흥회 이런 것들 조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 그 설교를 멜로 드라마식으로 하는 거 있죠. 막 감정 넣고 이게 사람의 어떤 이성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에식스 윤리에 호소하기보다 열정에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남부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남부 흑인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웅변주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백인 레드넥의 저속한 문화 패턴이 그대로 남북인들에게 이제 전수가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노예로 탈출을 했다든지 자기는 노예가 해방됐고 그런 와중에 남북 전쟁 끝나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흑인들이 그때 노력을 합니까 이거죠. 그렇게 가족을 중시하고 끈끈한 어떤 가족 간의 끈을 중시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1960년 전에는 가임기의 흑인 여성 51%가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네. 1960년 전에는. 근데 1980년이 되니까 31%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족 해체가 심해져 버린 거고 또 뭐 1960년에는 흑인 아동의 22%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미혼모 여성이 태어났는데 94년에는 70%의 흑인 아동이 미혼모에 태어나고 있어요. 거의 가족이 이제 해체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예제도 유산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소렐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196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 당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하면서 뭔가 복지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주면서 흑인들의 문화를 그 좀 저급한 문화를 정당한 걸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 다 우리가 노예제도 해가지고 당신들 망쳐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걸 너무 받아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화이트 리버럴이죠. 나름 진보주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걸로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기준값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좀 뭐랄까 경찰이든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적대시하고 저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 그게 하나의 어떤 다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6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반성이 이제 식민지 문화를 청산하게 되면서 문화 상대주의가 유행을 하게 됐거든요. 뭐냐면 모든 민족이나 모든 종족의 그런 문화들은 다 소중하다.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그것을 우리의 한쪽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저급하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동안에 서양 중심주의가 불러왔던 폐해를 교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맞는 말인데 자, 그게 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그게 심해졌다 이거.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올라진다 이거죠. 다 괜찮아. 이거는 우애를 가릴 수 없어. 바로 지금처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 모든 문화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경험과 배운 환경과 배운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객관적인 진리를 알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를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다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객관적 진리를 그러니까 뭐 우린 다 알 수도 없고 그럼 우린 객관적 진리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객관적 진리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포스트 트루스가 나오는 거죠. 타일 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그걸 진리라고 맞게 생각하고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너는 너희대로 살고 국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화 상대주의는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게 문화 상대주의인데 이게 결국 가니까 트라이벌리즘이 된 거예요. 부족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우리 폐쇄적인 부족들끼리가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오히려 더 폐쇄적이 되네. 네, 뭐 그 뭡니까? 흔히 말하는 대안적 사실이다 이거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니 야 무슨 역대 미국 대통령 침식 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몰렸냐? 그때 그
켈웨이입니까? 그 여자 대변인 특보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안적 사실이다. 그 이제 약간 조작된 사진이었던 거죠. 조작된 사실보다 그런 말도 아닌 거예요. 대안적 사실을 대안을 추구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거죠. 대안적 사실 거짓말인데 뭐 그냥 우리에게는 사실이야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이야. 내가 보기에는 뭐 사람이 벙벙 뚫렸다더라. 아 내가 보기엔 미국 역대사상 최고로 많은 관중이 온 거야. 우리 진영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지도 마라 이거죠. 우리한테는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대화와 공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글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래 같은 이제 흑인 출신 사역자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흑인들의 그런 문화를 단순하게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말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는 미국 하층 백인의 문화들에서 이제 이것들이 오히려 더 발언한 게 맞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제 그런 문화에 접하지 않았던 흑인들의 IQ는 거의 이제 미국 백인들의 IQ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문화 패턴, 하급 백인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은 다른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른 이제 백인들하고 IQ가 비슷한데 그런 남부에 저급한 문화 패턴에 젖어든 이제 흑인들, 그리고 그런 흑인들이 1차 세계대전 즈음에 대거 북부로 올라왔다는 거죠. 남부에 있다가 이제 공장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흑인들마저 그때부터 갑자기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백인들이 볼 때 그 남부에 저속한 흑인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북부에 나름 근실한 흑인들까지 이제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얘들이 와서 이렇게 행태하는 거 보면서 어우, 이 흑인들은 다 이래. 이런 식의 이제 문화들도 상당히 이제 되면서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이 첨가된 것도 있다. 물론 이건 백인들의 알리바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요런 견해도 있다. 우리 한번 보면서, 그래서 이 미국 남부의 어떤 그런 저속한 백인 문화가 결국 지금의 미국 현대 흑인 문제를 낳게 하는 어떤 온상이 되었고, 또 그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년대에 있어가지고 좀 화이트 리버럴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만 했으니까 흑인들 저런 거 다 받아줘야 돼. 그냥 좀 한 번씩 도둑질하고 뭐 저렇게 막 그냥 소유하고 막 그냥 집단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뭐 이런 거 받아줘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은 그냥 무조건 노예제도 유산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당했어.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개인의 측면도 있고 있는데 무조건 모든 문제를 역사의 책임에 돌립니다. 이러면 개인이 할 게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도 역사의 책임이야. 냉정히 말하면 부모 책임이야.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착해 보이는 혹은 뭐 바른 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빠지는 굉장히 쉬운 함정이기도 한데 역사의 책임을 돌려버리면 되게 사람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과거 역사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위험성이 정말 많이 좀 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과연 진짜 이게 과거 좀 저소득 혹은 뭐 저급한 백인들의 문화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약 그렇다면 백인 저급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니까 그들도 지금의 우리가 흑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비슷한 삶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사실 몇 년 전이죠. 아주 드라마로 됐는데 힐빌리의 노래라고. 거기도 마찬가지. 바로 지금 이 힐빌리가 지금 말하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뭐 나왔을 겁니다. 어디입니까? 저 넷플릭스에 나왔을 것 같아요. 원래 책이거든요. 실화예요. 그 주인공이 벤스였나? 벤스인가 하는 젊은이인데 지금 펀드 매니저인가요? 뭐 그런 거 하여튼 네네네네. 전문직에 로스쿨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바로 지금 말하는 이제 레드넥인 말이죠. 전형적인 가정이 집안이 그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하나의 어떤 레드넥 가정이죠. 그러니까 엄마 뭐 알코올 중독이나 그렇고 아버지도 없었죠. 그리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끊임없이 그래도 지탱을 해준 거죠. 맞아요. 할머니 넌 잘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쭉 그걸 쓴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이 좀 보수적인 사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한마디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결국 나름 그래도 길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성에 젖어들고 사람들한테 뭔가 사회가 제도적으로 자꾸 푸드 스탬프 주면 그 바꿔가 바로 받자마자 술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결국 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가정과 문화와 이런 개인의 어떤 힘을 또 강조를 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벤스 같은 경우는 주 상원의원까지 됐죠. 아, 그랬나요? 네, 지금까지 그 됐고 뭐 그렇게 이제 일종의 자수성가 물론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사회 제도화로 다 돌려버리면 마음은 편한데 그럼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생활이 싫다면 그것은 또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물론 그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결국 이제 할머니의 존재도 있고 또 이 사람은 해병대도 이야기를 하죠. 그 군대를 갔다 오고 미국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과 이런 학비를 모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도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네. 뭐 중요한 거는 그 문화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과 역사에 책임 돌리는 사람 중에 그냥 뭐 그렇게 진단하는 것 자체까지는 뭐 좋은데 그걸로 이제 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공존보다는 공존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정치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공존을 지향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현실 정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상대적 절대자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 절대자는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정치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또 위계의 서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속에서는 이제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뭐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해 다 씹어먹을 만한 경륜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 마인드가 있고 열정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로 가서 바로 사람들이 홍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정당이랄까 의회랄까 이 과정에 순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초선은 뭐 재선이나 중진 의원들한테 뭐 휘둘르기도 하고 기강 이제 줄서기도 강요당하고 근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화 되는데 문제는 그 상대화되는 자기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영역에서는 이제 절대자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지구당에서 요즘은 뭐 당협위원회지만 거기서 무조건 절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소왕국을 다 만들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요 분야에서는 무조건 내가 최고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절대자가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노모스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노모스가 뭐냐면 우리 결국 공자의 시대 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이거든요. 내가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내 말이 곧 법이 되고 내가 노말이고 내가 노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 바로 표준 기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대적 절대자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공존과 공생을 한다는 건 서로 내하고 다른 어떤 생각이랄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간에 한번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절대자가 되어버리면 그런 게 필요 없죠. 내가 더 절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떻습니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이 안 통하면 조금 처단과 처분과 적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결국 같은 것들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모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 하나.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금 말씀대로 어떤 딱 말할 때는 사회 탓이야, 제도 탓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참 듣기 싫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머니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 노력이 중요해. 그거하고 뭐가 다른 게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럼 결국 네가 아무리 뭐 해봤자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한마디로 해서 모든 그 사람의 이걸 다 깡그리 묵살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제도 탓이야. 다 역사 탓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정치가 너무 또 더 조장하는 거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여튼 그런 흑인들의 문화라는 게 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학자께서는 백인 조금 저급한 문화가 흑인들에게 많이 좀 전파가 됐고 그 문화에 좀 익숙해진 흑인들이 조금 바뀌었어야 될 시점쯤에 오히려 문화 상대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반성에 그들을 좀 지나치게 관용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을 잘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더 오래 남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건가요? 네. 바로 뭐 이제 그게 좀 보수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흑인 출신 그 사회학자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항상 백인의 입장에서 하면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걸 가지고 뭐 이건 말만 흑인이지 아예 다 속은 다 백인으로 동화돼 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한번 이런 입장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흑인의 어떤 문화들이 결국은 이제 백인의 원죄가 있구나 더 오히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저급한 어떤 백인 문화, 그건 분명히 존재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했습니다만, 네. 그 오만과 편견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가 이제 18세기 말 이때 배경인데도 여자 그 집안 엘리자베스 집안이죠. 네. 그 자기 여동생, 그 막내 여동생이었나, 바로 밑에 여동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하고 도망을 쳐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냐면 바로 지금 말한 잉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접경 지역이 있죠. 거기 가면 막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감히 그걸 못 하는데 그런 데는 완전히 지금 문화도 없고 말 그대로 야만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거 미국 남부로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뭐 잉글랜드 쪽에 있던 사람들은 미국 동북부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웨일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쪽 문화들하고 이 미국 남부 쪽 문화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그래서 미국 남부에서 또 그 문화들이 이렇게 요즘처럼 좀 흑인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류가 그런 어떤 저급한 바로 영국 그 이민자들, 백인 이민자들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인주의에 최적화된 시스템인데, 이른바 뭐 흑인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가족 중심의 이게 굉장히 좀 강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에 최적화된 룰과 뭐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가족주의가 더 우선인 사람들이 머물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부조리 같은 이런 게 이제 흑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의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개인에게 뭐 피해 주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에게 더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패밀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 개인과 개인 간에 철저하게 좀 분리된 그 서구 사회에서의 여러 룰들을 깨는 것이 어쩌면 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으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흑인들은 왜 이렇게 잘 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뭐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그런 이유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요 분석도 또 한 썰이 있겠죠. 예,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집안이랄까 가족도 좋고 하나의 어떤 개인이 바로 개인으로 나오기 위해서도 가정이나 가정을 둘러싼 사회 역할이 절대적인데 지금 흑인들은 그게 계속해서 해체가 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반항을 하기 위해서도 가정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가정 자체가 그걸 제공 못 해주니까 그런 성숙한 저항 의식에 따른 반항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1차원적인 이 그 저항감으로 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찍 죽잖아요. 맨날 총싸움하고 그것도 자기들끼리 총싸움 또 많이 하잖아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 사실 사람들은 모르는 쪽에 가서는 이례적으로밖에 싸움을 강도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착취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그 가정의 어떤 재생산 기능, 가정은 재생산을 담당하잖아요. 애만 낳는 재생산이 아니라 우리 정서를 재생산하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밖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들 때 집에 와서 좀 따뜻하게 푹 잘 수 있고 이런 것들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결국 이게 아무리 뭔가 그 강고한 어떤 백인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해도 재생산이 안 되는데 무너뜨릴 수가 없죠. 거기 진지가 이렇게 튼튼하게 구축돼 있는데 여기는 뭐 맨날 뭐 다시 그 흔히 말해서 원점에서 계속 재출발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 이겨낼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것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디즈니 거였나요? 그 엘리멘트라고 있었잖아요. 엘리멘탈. 네. 그거 보면 이제 불과 물, 불내 동네 뭐 물내 동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백인들도 뭐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럿이 가서 아마 흑인들이 원래 예전부터 살던 동네에 가서 적응하다 보면 아마 분명히 그들도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명해서 잘 헤쳐나가고 그들의 문화에 잘 적응돼서 사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문제들을 아마 일으키면서 거기서 아마 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적당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적응하기 괜찮은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따라 좀 좌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혼자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네. 여튼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실제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백인 특히 아일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남부 쪽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왔던 그들의 조금은 저급한 문화들이 이식되거나 혹은 이제 퍼져서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럼 뭐 그런 이제 견해들을 그런 한번 이제 분석도 있다는 거죠. 이 남부에서 이제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타난 미국 남부의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바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근데 이게 뭐 결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든지 이게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견딜 수가 있어야지 이제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말하는 프로이드가 난 모순이 너무 싫어, 힘들어.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은 모순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절대선 아니면 절대악이다. 이런 이분적 원리는 아이들 거. 결국 모순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순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아까 말했던 공존의 사고를 성숙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레리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그 시인 겸 비평가인 발레리 이런 말 했죠. 생각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사유한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유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걸 떠올린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재가 있고 존재자가 있고 존재물이 있잖아요. 그럼 존재자라는 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유, 정의, 진리, 평등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게 자유다, 이게 평등이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자유일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리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결국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내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서로 그 노력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낼 때 결국 사회가 문명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분법적인 사고랄까 그러니까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사고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런 인종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아주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만 동시에 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하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은 아주 또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 문화들이 충돌할 때 이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회하고 위기라는 건 동시에 항상 온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선 씨 오늘 유독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인종 문제 쪽에 약간 좀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왜 저렇게 분석을 할까? 이런 거부터 나는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인종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흑인들의 특징? 굉장히 1차원적이죠 생각이. 그래서 보통 좀 부끄러웠어요 속으로.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인종의 특징이 아닌 게 그럼 흑인들이 예를 들어 IQ가 평균적으로 낮거든요. 백인들 비교해 볼 때. 그는 이제 평가 척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데 북부에 오래전부터 일찍 정착한 흑인들은 거의 백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결국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화 패턴에 어떻게 젖어드느냐에 따라 달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흑인분들이 탄력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유전자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농구할 때 보면 이건 뭐 우리 동양인들은 정말 너무
정말 농구에는 적합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네, 농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능력은 탁월한 것 아니요, 같아요. 탁구 같은 건 흑인보다 동양인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맞아요. 잘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럼. 주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국제 대회 순위는 결정되는 거죠, 사실. 뭐 탁구라든지 바둑, 지금 이제 e스포츠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e스포츠는 네. 한국이 짱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짱인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요? 한우. 네. 한우는 또 소선당 한우잖아요. 소선당이 짱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한우 소고기 맛. 네. 소선당 한우와 함께 하면 어떡하누? 소선당 한우 못 먹으면 어떡하누? 좋았어. 네, 소선당 한우 2+ 한우를 집에서도 댁에서도 편안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쉽게 있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가격도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고요.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맛깔난 고기들 여러분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아들 맛있는 저녁 함께 하시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벌써 한 30분 넘네. 이야기는 또 빨리빨리 진행하실 이야기 빨리빨리 수 갑니다. 있으실 겁니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바로 타라로 돌아와가지고 스칼렛 오하라가 내 어깨에 모든 게 달렸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지시를 시작하는 거죠. 스칼렛이 이제 애 하나 안고 그리고 그 바로 자기 신우 올케죠, 올케. 올케. 올케 멜라니하고 멜라니가 지금 낳은 아이 데리고 왔죠. 근데 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여동생 2명은 지금 장티푸스에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도 뭐 비틀비틀하죠. 네. 근데 흑인 노예는 100명이 넘었는데 이제 고작 3명밖에 안 남았죠. 자, 이 와중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지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다 모든 가축이 다 그 증발되었느냐 하니까 암태지는 늪지대에 그렇게 여놨다. 암태지를 잡아와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일꾼들은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집안이라는 일꾼이지 그건 밭일꾼의 몫인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철저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집안 일꾼, 마당 일꾼, 밭 일꾼.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일종의 보이콧하는 거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바깥에 할 지금 하인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이런 판인데 목화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됐냐니까 목화 뭐 다 불태워가지고 이제 새 마차밖에 안 나온다. 마차 세대 분량밖에. 근데 딱 여기서부터 또 신경을 써요. 근데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야, 이 와중에도 세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애초 그 애슐리 있지 않습니까? 애슐리의 본가죠. 12참나무 집.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거기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도 뭐 시커멓게 걸려버렸어요.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옆에 밭에서 물을 발견한 거죠. 네. 물을 발견하고 진짜 이게 지금 막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씻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토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감히 그 옛날에 그 내가 우아하고 품위 있고 음식을 함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배고프니까 뭐 배가 든든해야 예질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딱 생각하면서 이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결심해요. 뒤를 이제 돌아볼 수 없죠. 이미 이제 과거는 폭파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에서 유명한 대목이 이렇게 나오죠. As God is my witness, I'll never be hungry again. 이렇게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설은 좀 더 깁니다만 이런 내용이죠. 하느님이 나의 정인이시지만 나는 앞으로 절대로 굶주리지 않겠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나 앞으로 절대로 배 안 고플 거야. 그러니까 딱 이게 참 의지를 막 다지는 거예요. I'll never be hungry again. 예전에 부유하게 살았을 때는 그런 결심조차 필요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완전히 바닥으로 한번 떨어져 보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굶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또 찾게 되는. 근데 자기만 굶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겠다. 근데 이런 재밌는 말이에요. 왜 뱃속은 머리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갈까? 그렇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쫓아버리기는 쉽지만 배고픔을 쫓아버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뱃속이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스칼렛이 가장이 됐잖아요. 왜 아무도 이제 말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스칼렛에게.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권세를 잡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그녀의 천성에서 남을 못 살게 구는 온갖 본능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리에 한번 올라가보면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억눌러놨던 그 동물적인 본능들이 막 이제 남한테 군림하려고 그러고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권세 잡으면 다 그래요. 권력 잡으면 대부분. 특히 갑자기 권력 생긴 사람이 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막 하인들 막 괴롭힙니까? 하인도 이제 일 그래도 시키고 그다음 동생들도 절대나 일 못해. 나 손이 어떻게 돼 이래 되거든요. 자기 딱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손을 봐. 막일 내고 모지 다 박혔단 말이에요. 내 손 봐봐.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를 너무 괴롭혀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그런 건 그건 괜찮네. 괜찮은데. 본인이 직접 하는 먼저 선행을 하고 네. 리더십이죠 그거는. 같이 살자는 건데. 그래도 이제 동생들은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언니가 우리를 못 살게 굴게 두지 않았을 거야. 뺨때려 뺨때려. 그때 바로 정말 아주 저기 이제 완전 사다구라고 합니까? 진짜 때려요? 네, 진짜 장렬합니다. 완전 동생 팍 때려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럴 때 오히려 시원하게 내 진짜.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 준 거는 이제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왜냐면 엄마는 그 당시 이 문화가 분결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우아하고 상냥하고 명예롭고 친절하고 아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그냥 쟁기질을 하거나 목화를 베는 기술을 배워줬다면 더 사는데 좋았을 텐데. 기술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에 온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양키 도망병인지 북부 군사가 말을 타고 또 약탈을 하러 찾아온 거죠. 자, 그 와중에 스칼렛이 결국은 안 되겠다 해가 총을 딱 들고 결국 그 양키병을 얼굴을 쏴버리는 거죠. 그 싸우고 나서 말 그대로 그 양키병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털고 뭐 그다음에 보석 같은 거 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딱 그다음부터는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람까지 죽인 내가 이까지 일지 못 해낼 리가 없잖아. 못할 게 없지. 못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나가 된다는 것을 이제 살인으로 보여주고 또 이제 사격이라는 것들이 가장 남성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 남부에서 이제 남성이 된 거죠 이제 명실상부하게.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타라라는 자기 농장을 지키기 위한 종잣돈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보스가고 이 사람 갖고 있는 북부의 지폐들, 남부 지폐들은 이제 소용도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폐허가 된 타라를 지키기 위한 종잣돈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을 죽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미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디언을 죽여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결국은 그리고 그 많은 그 물소떼들을 다 죽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를.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메타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웃집에 이제 그리고 이 탈영병이 가지고 말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까지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웃집을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말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집하고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고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살, 옥수수 가루,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걸 좀 얻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웃집에 폰테인 가문이 있어요. 그 폰테인 할머니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젊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인디언이 약탈해가지고 자기 숨어있는 숲을 속 바로 5m, 10m 앞에서 어머니가 인디언한테 맞아 죽으면서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거를 딱 숨을 참고 봤다 이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나 너 고생 다 이해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한테 털어놓거든요. 나는 엄마가 이 타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최악의 사태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돌아오니까 무엇이 최악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폰테인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얘야, 여자란 최악의 사태를 겪고 나면 다시는 아무것도 정말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여자가 경험한다는 건 아주 나쁜 일이란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자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나빠. 여자란 두려워할 무엇인가를 꼭 남겨둬야 하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남부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그것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들이 이제 남성에 대한 어떤 의지라고 할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남자가 돼버리니까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는 너가 정말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언젠가는 내가 짐을 벗을 날이 찾아오리라는 희망은 일찌감치 버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테니 딱 해버리죠. 짐을 벗을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은 버려라. 절대 안 온다. 그런 날은 안 온다. 네.
참. 그리고 이제부터 또 됩니다. 이제 모카밭 농사를 지어가지고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모카. 자,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면 또 양키 병사가 들이닥쳐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완전히 사타치 다 뒤져가지고 또 지금 모카 이런 것들 다 불태우고 또 다 약탈 쫙 해버리는 거죠. 그 지갑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지갑도 뺏기면 안 되니까 마침 그때 멜라니가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기저귀를 해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기저귀 밑에 지갑을 집어넣는 거죠. 아이 그까지 뒤집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수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도 태워 주게라 그러면 이 집 어차피 태우려면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라 할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양키 병사들하고 내가 맞서겠다 딱 된 거죠. 그 양키 병사들이 와서 어머니의 반지 귀고리 한 빼앗아 가고 돼지, 닭, 오리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 고생해서 지은 모카 다 불질러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이제 대대로 내려오던 복음이 있거든요. 그게 금장식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려니까 이거는 남북 전쟁에 참가한 남군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하고 전쟁을 할 때 썼던 칼이다. 이 군도다. 하여튼 그 옛날에 우리가 외세와 싸움을 할 때 썼던 칼이다. 이러니까 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칼은 약탈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이제 부하가 하사관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거 금으로 만든 건데 좋아. 그러면 우리가 떠날 때 잊지 않고 무언가 기억할 거를 남겨주겠다라면서 말을 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떠나고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죠. 부엌에서. 이제 불을 천천히 이제 불이 일어나도록 불을 지르고 간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불이 나오고 연기 나오니까 이제 불을 진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막 자기 등에 불이 붙는 것도 모르고 진압하다가 이제 기절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래도 집은 무사히 지켜냅니다. 완전히 탈 그 위기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먹을 게 이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흑인 노예 하인이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죠? 전쟁 되면 이제 뭐 염치고 이런 게 없죠. 일단 생존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스칼렛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지붕이 심하게 새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뭐 이 당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북군이 진주했다가 떠나면서 약탈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 낙골당을 부숴버리고 무덤을 파헤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지하 낙골당 무덤에 그 사람들을 그거 할 때 금과 은으로 만든 명찰이랄까. 반지 뭐 이런 거? 예, 손잡이 이런 걸 해놓으니까 그거 다 가져가려고 관을 다 이제 막 뒤집어엎고 부수고 해골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인종차별이랄까 이 미제국주의의 야만적인 걸 부각시키려고 이 소설을 읽혔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봐라 이거죠. 양키 분대하는 행동 봐라. 인간 말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내 이제 전쟁이 1865년 4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남북 전쟁 때 북군은 커피 공급이 잘 됐거든요. 커피 공급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각성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 향이 피비린내를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잘하는데 남부는 이제 수입이 안 되잖아요. 봉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도토리, 땅콩, 민들레로 커피를 대신했거든요. 그건 안 되지. 그게 결국 전쟁 때 아주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커피의 효능이 그 정도라니.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냥 넘어가긴 쉽지 않네요. 1kg 커피가 여러분의 사기를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란 전쟁터에 매일 아침 같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나오면 지옥이야. 나오면 지옥이. 있으면 또 그곳이 전쟁터고. 너무 전쟁터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옥보단 낫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1kg 커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1kg 더 눌러드립니다. 함부로 어디 날아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꽉 붙들어 매시라고 잘 1kg만큼 눌러드리겠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안하게 맛있는 커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북부는 하여튼 커피가 공급이 잘 됐군요. 자,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남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다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의 대의명분이 모두 끝장났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스칼렛은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이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진 시대가 온 거 아니냐. 네네네. 평화가 아무래도 전쟁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세상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그 도도한 스칼렛 다음 가는 미녀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 캐슬린 캘버트가 그 캘버트 집안이 완전히 전쟁 때 몰락을 해버렸어요. 네네. 다 죽고 뭐 아무도 이제 남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노예들 다 도망쳤죠. 그러니까 집안에 살아남은 노예 감독관이 있거든요. 그 노예 감독관은 백인이지만 미국 남부에서는 아예 이제 우리하고 계급이 달라가지고 결국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결국 자기를 돌봐줄 남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캐슬린 갤버트가 결국 노예 감독관하고 나 결혼한다. 근데 절대 아무도 오지 마. 소식을 알려주면 아무도 오지 마.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근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그 바뀌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결국 남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병사들이 귀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남부의 풍속은 내가 집에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다 거기 사람들에게 식량을 그래도 주는 거예요. 뭐라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옷에 이가 득실득실하잖아요. 그러면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그냥 옷 다 벗어 해가지고 그냥 그 뭡니까 펄펄펄 끓여가지고 옷 소독해가지고 깨끗이 세탁을 한 다음에 옷 나눠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참 그 뭐라고 할까 같은 남부인으로서의 어떤 인정이라고 할까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애슐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 와중에 월 벤틴이라는 남부 크래크죠. 크래크 아까 말한 가난한 백인인데 네. 이 사람이 이 타라 농장에 혼수 상태로 도착했는데 여기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이렇게 내가 생명을 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농장을 위해서 내가 일을 좀 하고 싶다. 내가 보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아주 또 이 농장에 애정을 가지고 잘해주거든요.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리 한쪽은 의족을 했습니다만 스칼렛이 너무너무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 타라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상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든데 동생도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 벤틴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사람 죽인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양키 탈림이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윌 벤틴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윌 벤틴을 찾아오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윌 벤틴이 또 든든한 일꾼이 되어주는 와중에 이제 애슐리가 기항하게 되고 그래서 애슐리의 가족들 그리고 스칼렛의 가족들, 흑인 노예들 그리고 윌 벤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타라를 구성하면서 여기서 목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1866년으로 이제 세월이 바뀌게 됩니다. 네. 1866년. 그래도 애슐리를 사랑하겠죠. 네, 뭐 일단 애슐리를 항상 사랑한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스칼렛은. 네, 그리고 애슐리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또 믿고 있죠. 네, 그런 상태죠. 애슐리랑 뭐 이렇게 좀 좋은 날 한번 기대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 기대할 수 없다면 네. 소백지향 홍삼이나 저는 먹겠습니다. 네, 우리의 건강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네, 특히 이제 이 추운 날 몸이 어지러지를 떨리고 이럴 때 몸에 막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요즘 감기 걸리신 분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감기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나 소백지향 홍삼은 사포닌 성분,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여러분을 마치 그 커다란 면역 덩어리 안에 집어넣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제분들, 여러분 어르신 또 부모님들 같이 가족이 건강하게 면역력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프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아이고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미리미리 예방합시다. 네. 자, 그러면 애슐리가 이제 돌아오니까 애슐리를 만나는 그 이야기는 그러면 저희가 4부에서 그렇게 하시죠. 네. 마지막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전에 애슐리 한번 만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망의 4부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